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사실상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보도에 따르면 조총련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식 표현이 고스란히 다 쓰여 있다라고 알려져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야? 라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선 직전에 공개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논란, 이 대장동 의혹의 칼끝을 윤석열로 돌리는 이 허위 인터뷰 이후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고 있어라 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광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멈춤.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멈춤, 어떤 기사일까요? 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다. 초등교 교사 49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많이 모였습니다. 전국 교사들이 병가 연가를 내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 목소리를 새겨 교권 확립하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일단은 들어주자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단호. 한국일보 5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라라고 지시했고 여당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가 사실상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는데 일각에 따르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지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기문란.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는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가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미국판. 경향신문 14면입니다. 미국판 새만금 잼버리. 네바다주 사망에서 열린 버닝맨 축자 현장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7만여 명이 고립돼 있습니다. 더럽고 부족한 화장실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른바 새만금 버전이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온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다양한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마늘 소금, 갈릭 소금, 무슨 소금, 소금 종류가 한 3-4가지 되고 있는데 보온병에 든 건 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따뜻한 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검찰 소환과 재판에 이 대표의 단식이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갈릭 소금은 고기 구워 먹을 때 뿌리면 맛있거든요. 이 갈릭 소금도 섭취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단식이라는 변수. 결국 어제도 대북 송금 소환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이 검찰 소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끝내 2회 연속 불출석, 유감. 검찰은 수원지검이죠. 유감을 표시했어요. 이 대표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남은 선택지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주장한 11일 고주다.
그 주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협의 중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11일주를 고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달력을 한번 볼까요? 자, 결국은 검찰이 부른 4일에도 끝끝내 2시간만 조사받겠다 했다가 불출석 무마됐고 5일부터 오늘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 그러면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간 이 대표는 나가겠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식이 그렇게 되면 10일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출석 밀어놓고 단식으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호소해서 검찰 대신 병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예. 이 단식이 10일 이상 되면 아무리 건강이 튼튼한 분들도 고강도의 검찰 조사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대표는 일단 다음 주에 나가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 상태를 봐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보면 그 단식하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노숙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3, 4일 정도 되면 굉장히 수척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단식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편한 단식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쇠약해 있다 그런 느낌은 안 받는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 일정을 9월 4일 나와달라고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예. 또 전에 이제 30일이죠. 8월 30일 나와달라고 하는데 안 나왔고 9월 4일 날 나와달라고 하니까 나는 오전에 2시간만 조사받고 가겠다. 자, 그래서 다음 주면은 단식이 벌써 10일차가 넘어섰는데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이거 2만 기가 단식해도 10일은 못 넘기잖아요. 검찰 소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일 돼봐야 하는데 예. 한 11일 날 조사받으러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단식다운 단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적어도 10일 이상 단식을 하면 몸이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기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 가서 조사 받는다 하더라도 휠체어 타고 갈 수도 있고 침대에 실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상대로 이제 검찰이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다 노리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9월 8일 날 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거든요. 재판도 있군요. 그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9월 15일 날 예. 또 대장동 재판이 있어요. 15일에 대장동, 8일에 공직선거 재판, 네. 11일에서 15일 사이는 검찰 조사. 그러면 지금 재판을 앞두고 검찰 소환 앞두고 영장 신청을 청구를 앞두고 단식을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목적과 포석으로 단식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이제 의구심을 우리가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전재수 의원님.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이제 중요한 일 있으면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그 전에 식사를 좀 든든히 해라. 밥 든든히 먹고 잘 몸 챙겨라. 라는 말을 했는데 8일 재판, 10일에서 15일 검찰 수사, 15일 재판 받으려면 단식할 게 아니라 식사를 좀 든든히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죠. 진짜요? 예. 민주당은 단식밖에 답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 쳐놓고 지금 2년 전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사의 양태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보면서 정기국회를 맞이해가지고 단식이 최선의 투쟁 방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대표로서는 웰빙 단식이니 출퇴근 단식이니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비판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10일 보름 지나면 단식을 웰빙 단식을 했는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하는 단식을 했는지는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잘 먹고 웰빙 단식을 했으면 한 달이 지나도 거뜬할 것이고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얼굴에 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위로서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한다든지 그것 자체를
조롱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좀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혹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 소환 안 하려고 검찰에 안 가려고 단식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단식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대표 입장이다라고 주장해 주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왜 단식을 하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검사, 검찰 수사관, 수사 보조 인력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2년 동안 400군데가 넘는 곳에 여러 수백 명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지금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아야 되죠.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근데 검찰 권한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처가까지 포함해서 같은 기준과 잣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단식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뭐 혐의가 없어집니까? 검찰은 자신의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 지금 뭐 피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한 네.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무슨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그러니까 쌍방울의 돈이 북한으로 건너간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찾아가 이재명 대표의 개성 관광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띵동 입금됐습니다. 하고서 경기도가 실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개성관광 요청, 그 시점이 중요해요. 수원지검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에게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며 300만 달러를 송금해 줍니다. 바로 한 달 뒤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가서 이재명 지사의 북한 개성관광을 허가해달라. 요거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북한 가려면 통일부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입금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움직여서 이 지사의 북한 관광, 방북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게 저 대북 송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타이밍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저거는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네, 관광사에 여행사에 먼저 입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값, 네. 그다음에 현지 호텔, 뭐 렌터카 비용 입금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뭐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이 볼 때는 띵동 입금되고 통일부의 방북 허가. 이게 일종의 수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방식과 뭐 길, 노선 이런 것들을 타진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비유가 저는 뭐 틀린 비유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뭐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예를 들면 이화영 지사가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갔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대북 방문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타진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서 강원도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북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북한을 가야 되는 방문인데 북한을 가야 되는 이슈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서 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장소를 가는 거야. 뭐 그냥 결제 없이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강원도 양양을 간다.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그건 근데 괜찮다. 어떻게 북한을 가는 이슈를 이재명 대표 몰래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결정적으로 저는 국면 전환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다른 건 아니어도 이재명 지사가 직접 북한에 가는 이슈만큼은
이재명 지사의 허가 없이는 내지는 인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마 크게 이 국면이 바뀌는 계기가 바로 저는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한 달 전에 이루어진 대북 송금과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화영 전 지사의 이 대표 방북 요청, 요거는 무관한 사안입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지금은 무관할 수도 있고 뭐 어떨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그 시기 자체를 어떤 300만 달러 쌍방을 준 시기와 한 달 차이니까 예.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 무관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 평화부지사 역할 자체가 사실 예. 평화를 위해서 역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의 또 특성상 또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2020년 1월에만 북한과 뭐 개성 방문 허가가 아니고 4년 연속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 앞에 계신 두 명의 두 명의 지사들도 개성 방문이라든지 북한의 예. 협력 사업을 했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불참이 되었지만 2019년 4월 경에도 쌍둥이 마라톤 초청해서 국제 마라톤을 했을 정도로 아니 하려고 근데 했을 이게 정도로.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는 통일부의 요청이 있고 나서 대북 송금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아 이건 뭐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용 입금이 먼저 되고 나서 한 달 뒤에 방북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가가. 요걸 그냥 완전 우연의 일치를 볼 수 있겠어요? 그거 이제 그 컨셉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예. 2020년 1월이면 저는 이제 총선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혹시 2020년 4월이 총선이었거든요. 네. 그럼 총선을 위한 어떤 북한의 어떤 작업이 있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여기서 패널에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건 결국은 검찰에서 증거로 그 연관성을 입증해야지만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송금은 송금이고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은 행동이다. 뭐 입증할 증거 있냐라는 반박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서재현 부대변인 지적한 것처럼 그 연관성, 이것과 이것의 상관관계, 그렇죠? 예를 들어 300만 달러가 입금되고 이화영이 움직여서 방북을 허가했다. 방북 허가를 요청했다. 요거의 입증 관계가 검찰에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죠. 예.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전 제가 볼 때는 이게 없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전의 증거만 가지고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북송 관련해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돈을 낸 사람의 진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진술, 뭐 이런 것들. 아니 그 아태평화위원회.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김성태랄지 뭐 안보수, 예. 그다음에 뭐 쌍방울 부회장, 그다음에 관계된 경기도 직원들 다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그 돈 받은 그 북한 관계자 있잖아요. 네. 김성희였나요? 그 사람은 압수수색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또 국정과 관련된 문건에도 있고 대북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문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 모르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말 이루어졌다 보면 밑에서 조작한 거예요. 예. 다 이화영 전 부지사 조작을 하고 경기도 직원들이 다 조작한 거죠. 이재명 몰래 그냥 이걸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강제로 북한 보내려고 한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 300만 달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방북 허가 해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뭐 민주당 대변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반박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예. 저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분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하려면 또 다른 논리를 피하는데 무조건 아니고 무조건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걸 검찰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과 백현동에 있어서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대장동까지는 잘 피해 왔지만 그러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은 단식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의혹, 대북 송금 의혹 플러스 백현동 의혹 수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양측의 팽팽한 의견도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고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언제 출석할 테니까 2시간만 조사받겠다. 이런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고 국민들께서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단어가 탁 제 귀에 꽂혔습니다. 자범. 자범.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이거 사실 이재명 대표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자범. 아 이제 나쁜 그냥 범인이 있고, 그러니까 자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범인은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좀 뭐 예를 들어서 정치범도 있을 것이고, 큰 금융범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양심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범은 그냥 자범이거든요. 일부러 저 말을 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야당의 대표로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검찰 소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수사기관 자체를 못 믿게 계속 야당이 프레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마치 조작 수사를 하는 것처럼, 검찰이 마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스케줄을 맞추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자체를 국민들께서 불신하게 하는 저는 나쁜 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단식을 함으로써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식이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범이라는 표현을 써서 만약에 뭔가 뜨끔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캥기는 게 있는 거겠지만. 아니 야당 대표가 사실 자범은 아니잖아요. 물론요. 그러니까 자범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예민하고 또 극단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소환에 얼마든지 응하겠다, 100번이도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제는 단식까지 들고 와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야당 대표라고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자범까지도 나 단식하면서 나는 소환 못해.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단식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나는 왜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줍니까? 이런 얘기 바로 나올 거거든요.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걸 의식해서 자범이라는 표현을 좀 거친 표현을 썼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어떤 검찰 소환에 대한 나쁜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범이라는 소리에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뜨끔하면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 야당 대표가 자범은 아니죠. 만약에 자범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단식하면 바로 영장이 발부가 돼서 잡혀가겠죠. 이상민 의원,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론이 냉담하다. 단식 멈춰라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말 맞다면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 또한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동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하지만 대체적인 그 여론의 흐름은 좀 냉담합니다. 출구 그런 것도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선뜻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공익과 대의 명분에 쫓아서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지혜롭다고. 거대 야당을 거느리고 있는 당대표이지만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당이지만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식은 정치에 대한 포기다. 중진 선배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반찬 투정 부리는 어린애에 빗댔습니다. 반찬 투정하면서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라 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단식 투쟁은 7, 80년대 저항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양쪽에서 모두 다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찬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아서 이 대표의 단식에 동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법 만들면은 시행령으로 부셔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 내면은 대리변제 해버리고 헌재에서 야간 집회 허용하면은 현장에서 막고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대놓고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아니야. 압수수색을 400번이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찾을 때까지, 만들 때까지. 국가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해가. 법인세 잔뜩 감면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줄이잖아.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연성독재로 가는 거죠. 이미 그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특유의 이 단식 스타일도 논란입니다. 이재명 표 단식 스타일이 사실은 지금까지 단식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반반 단식. 사람들 참 이거 이름 잘 져요. 반반 단식. 양념반 후라이드 반은 아니고 천막반 대표실 반. 오후 10시면 어딘가로 사라진다. 이게 좀처럼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단식. 이 대표 측은 경호 프로토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설명이 좀 출뭉치지 않아 보입니다. 보온병과 소금통, 뭐 여권 일각에선 사골 국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보온병의 온수다. 장애 집회 병행, 검찰 조사 피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당무 일정 소화의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특히 이제 보온병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소금의 종류도 좀 다양합니다. 보통은 이제 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이렇게 찍어 먹는데 이 대표의 단식에 동원되는 소금은 좀 다양합니다. 마늘 소금, 가릭 소금, 그다음에 와인 소금, 와인 소금도 있습니다. 마늘 소금은 이 통에 담겨져 있는 마늘 소금도 있습니다. 마늘 소금은 이 감칠맛이 좀 나고요. 와인 소금은 풍미가 좋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네. 보통 단식할 때 쓰시는 소금과는 좀 종류가 달라서 네. 눈여겨 보이는데 이 마늘 소금과 와인 소금을 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도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단식을 안 해봐서 소금의 영양이라든지 종류에 별로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저도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 한번 뭐 인사라고 해야 응원하러 한번 갔었는데 현장에 보면 사실 얼굴이 수척해 있어서 대답조차 못해서 눈빛으로만 인사한 상태가 있어서 저는 뭐 온수라든지 그리고 뭐 소금의 종류로 해서 어떻게 보면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면서 사법 어떤 행위에 대해서 회피한다는 자체면 그건 조롱을 넘어서 또 비판받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단식 그냥 멀티 단식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멀티 단식이요? 당무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때론 힘들지만 또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네. 그런 모습을 그냥 하나 단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약에 본인의 역할을 다 내려놓는다면 아마 지금보다 몇십 배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소환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단식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주에 분명히 본인이 희망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지금처럼 건강 관리해서 검찰 조사 걸어가서 당당하게 받으시고 나오는 게 맞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빨리 이렇게 단식을 좀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흥미로운 표현을 방금 썼어요. 멀티 단식. 사실은 이 대표의 단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선 반반 단식이다라는 비판성 멘트가 있는데 이 대표의 단식을 뭐 응원하는 입장에선 멀티 단식이다라는 소금도 멀티. 자, 이 논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거 갖다 놨다고 먹을 건 줄 알고. 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누가? 소금이랑 단식장에 후추가 있네. 이거를 후추를 해가지고. 후추래? 후추를. 소금입니다. 소금. 누가 그래?
소금이 점점 맛있어져. 조합회사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자기들이 계속 그래왔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해서 보온병을 의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온병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대장동 의심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만배가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림 씨에게 가짜 인터뷰를 터뜨렸다라는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인데 대선 전에 이런 음모를 김만배가 짰고 실행에 옮겼다면 음모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가짜 인터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가 이 신앙님과의 가짜 인터뷰를 한 직후 대장동 일당에게 내가 이 국면을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너희들은 모른 척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너희들은 모른 척하라.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까 니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 신앙님 인터뷰 직후, 한 달 뒤에요. 그러면 직후죠. 이 광야 발언을 했다.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라는 보도를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걸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영에게 김만배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대선이 끝나고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라는 보도를 오늘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 이 발언의 맥락이 좀 비슷한데 대장동 일당에게 김만배가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니 걱정 말라. 김만배 씨는 한국일보 출신이죠. 그런데 한국일보 후배들이 김만배의 저 광야 발언을 오늘 단독 보도하고 있는 셈이군요.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까지. 여기서 광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죠. 먼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보기에 김만배가 얘기했다는 저 광야 발언,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신앙님과의 이 가짜 인터뷰 이후에 윤석열이 뭐 누구 시켜서 커피 타주고 나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 무마됐대라는 이 가짜 인터뷰, 검찰에 따르면 가짜 인터뷰 이후에 형이 광야로 끌고 가겠다. 광야 의미가 뭘까요? 광야는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광야에 끌고 갔다. 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이거 뭐 해석은 각자니까. 예.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때가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일단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장동에 관한 의혹이 생겼어요. 그게 2021년 8월 이게 첫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잖아요.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하고 지시 어떻게 보면 그걸 주도적으로 한 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 이재명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 자체가 이거 엄청나게 일파만파 되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저 광야의 의미는 굉장히 목마르고 건조하고 좀 안 좋은 장소로 형이 윤석열을 광야로 끌고 갈게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님 씨하고 인터뷰하고 이것을 극 좌파 매체에다 던져주고 네. 좌파 매체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니까 공영방송에서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 나와서 아니 그 조우영에게 커피는 누가 타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맥상통하게 이게 흐름이 딱 맞는 거죠. 예.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성남에서 대장동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저 내용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도 숨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나라까지 말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런 내용들이 여기서 잠깐 그 이제서 말아먹는다는 밝혀진 뜻이 거죠. 뭡니까? 말아먹는다는 게 뭘 자꾸 말아드세요? 아니, 뭘 어딜 말아먹어요? 대장동에 있어서도 예. 엄청난 특혜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많이 봤다. 그렇죠. 몇 천억 이 뜻으로 하신 가져갔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성남시에 한정된 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이 됐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나라 전체가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본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걸 말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고 네. 저자들은 이재명 대표 이제 대통령 되면 성남시장 때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전국에 힘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장동옥이 불고 터진 거예요. 저게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야 걱정하지 마. 근데 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녹취록 같은 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탈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심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이거 한 방이면 대선 끝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전재수 의원께서는 김만배 씨가 했다라는 이 말, 대장도 일당에게 신앙님과의 어떤 가짜 인터뷰 이후에 광야로 끌고 간다. 이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대장동이 지금 2년쯤 됐습니다. 지금 2년째 보도가 되고 있죠. 아마 이 뉴스를 보는 우리 돌직구쇼를 보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적 수사고 언제적 이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대장동이냐? 곽상도는 어쩌고 박영수는 어떻고 김만배는 어떻고 신앙님은 어떻고 조우영은 어떻고 이제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검찰이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있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검찰 수사 인력들 수백 명 투입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무능한 거 아니면 어떤 정치적 계산, 정치적 시간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2년 동안 누군가를 말하자면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 발, 누구 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검찰이 밝혀내고 박영수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50억 클럽도 제대로 돈만 따라가면 되는 수사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기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지금 검찰 권력 권한을 이렇게 해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연 김만배와 신앙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우형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빨리 국민들께 내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 누구 발입니다. 어디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야는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도대체 드린 질문이 이건데. 뭐를 이게 또 꾸미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빨리 철저하게 밝혀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씨는 광야라는 시를 쓰면서 이 광야는 우리의 한반도 그리고 대한광복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일당은 어떻게 광해라는 뜻을 썼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뭐 저희 성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방황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윤석열 후보를 광야로 끌고 가서 방황하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서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 선거에서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상대 측에서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해가지고 약간 고생들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7년, 2002년에 김대엽 병풍 사건이 있었고요. 가깝게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다들 기억하시는 생태탕 사건, 페라가모 구두 사건. 페라가모. 사실은 전혀 페라가모가 아니었는데 국산 그러니까요. 캔디였잖아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김만배 씨의 광야 발언 역시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공작, 그리고 아주 끈끈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저쪽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 굉장히 좀 이상한 면들이 좀 있어요. 보게 되면 저 뉴스타파 보도가 언제 나왔냐면 저희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근데 3월 6일 저녁 밤 10시에 저 기사가 나갑니다. 9시 47분인가에 저 기사가 나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녁 9시 40분에 누가 팩트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을 이틀 3일 앞둔 상황에서 저 기사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까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에서 일단 3일만 넘기고 보자. 일단 우리가 이기면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를 뭐 칠 수 없다. 이런 저는 고도의 전략들이 저는 담겨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당시에도 많은 대선 토론들에 제가 방송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이 방송이 나가고 다음 날 보수 진영에 있는 패널들이 속수무책으로 민주당 패널들의 공격을 당했던 기억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까지 관련이 있으면 몸통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 왜 이재명 후보라고 공격하냐? 커피까지 타준 마당에 이렇게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당시에 이 보도 직후에 우상호 의원이 이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녁 밤에 9시, 10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 이틀간 굉장히 중요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오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고, 당시에 민주당에 나오신 패널 분들도 이거 봐라 대장동은 역시 윤석열 아니냐, 몸통은 윤석열 아니냐는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아주 짧은 이틀간에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대장동 국면을 윤석열 후보에게 완전히 옮기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에 9시 47분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연이어서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에서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동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투표장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저는 힘을 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공작이 또 먹혔더라면 97년, 2002년에 있었던 병풍 사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었다라는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신앙님 씨와 짜고서 허위 인터뷰, 윤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이후에 대장동 일장들과 모른 척하라라고 이른바 짜고치기, 말맞추기를 했다라는 의혹인데, 이 말맞추기 의혹 언제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은 기시감도 듭니다. 2021년 10월 21일 그때입니다. 이 사진, 검찰 조사실에서 나온 남욱,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만배가 남욱에게 눈을 맞추며 김만배가 손가락을 4개 펼치며 알지? 이렇게 4억은 뇌물이 아니라 4억은 뇌물이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하라 라고 검찰청사에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맞추며 말을 맞췄다 라는 의혹이에요. 이건 남욱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이때처럼 뭔가 그때도 대장동 일당과 내지는 신앙님 씨와 무언가의 작전을 짜맞춘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가서 신앙님 씨는 뭐 짜고 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시에 정말로 대장동 일당들은 윤석열 중수 2과장을 알았는지 정말 윤석열 중수 2과장이 네가 조용이야? 하면서 사람 시켜서 커피 먹고 보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당시 대장동 일당들은 윤석열을 전혀 몰랐다. 이런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하려 했던 건 맞다. 하지만 중수부 주무과장이었다는 윤 대통령은 알지도 못했다. 복수의 관계자, 대장동 일당들은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었던 주장,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일당을 봐줬다라는 것은 이 진술에 따르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이 구속기간 종료기간인데 횡령 혐의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 요청한 상황, 신앙님 인터뷰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까지 충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본방 끝나고 유튜브 김진의 돌직구쇼 계정에서 라방이 바로 이어집니다. 김진의 더 라방에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앙님 씨는 본인의 책의 가치를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책값이다라는 주장이죠. 이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신앙님의 책이 훈민정음이라도 되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책 3권에 1억 6천 원 너무 비싸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 이거 한참 못 찾아가지고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누구 주인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보호물, 중세 고서도 보호물급이 한 1억 6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신앙님 씨 책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보물 지도가 있거나 주식에 미리 해서 정보가 있으면 1억 6천이 아니고 16억 160억이라도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저분이 주장하는 것은 책값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알 겁니다. 상식에 봤을 때. 그러니까 저게 뇌물성이나 다른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신앙님 씨도 그렇고 보면 김만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 1억 6천을 그 현금이 아니고 계좌로 이렇게 증거를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김만배 입장에서는 광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장동 이슈를 대한민국의 대장동 이슈를 광야 다른 지역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숨기고 그렇게 한번 조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위였다고 판단되고요. 김만배 저분이 1억 6천을 저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증거를 계속 남기고 보험용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428억의 약정설도 만약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면 김만배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그 땅을 집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정황이 있다면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 몸통이라 하는 이유 자체는 부산저축은행 그때부터 이제 조호영 씨 그때부터 대장동 이분 일당들이 시드머니로 해서 1,000억, 2,000억 불법 대출을 받아서 대장동까지 왔었고 지금 계속 증거가 나타난 사람 또 다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곽상도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대표를 너무 범죄 행위로 대장동에 몸통이라 하지 말아라라고 그런 의미였고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런 대선도 그렇지만 이런 허위 가짜 뉴스는 심각합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왜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 깡패 이분 받지도 않은 돈다발을 김용판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입니다. 저 시기에 경기도 국감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 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그 장영하 그분을 불기소하면서 그때는 박철민 깡패의 말을 진짜 믿었고 악의적이 없었다라고 해서 수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가짜 뉴스로 때문에 우리 대선이 졌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없어져야 이런 되는 가짜뉴스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네. 아까 신앙님 씨가 본인은 저건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대가성이 이런 허위 인터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허위 인터뷰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다른 또 하나의 범죄 행위의 동조라든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터뷰 하나에도 좀 그렇지만 1억 6천만 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 김만배 씨와 신앙님 씨 간의 대가성 금전이 오고 간 인터뷰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인 셈인데
수혜자는 저는 김만배 이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속 그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대표는 전혀 수혜가 없다. 수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만배가 대장동의 핵심인데 갑자기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논쟁이 광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수혜는 김만배 저분이 봤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주장 들어봤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김만배 인터뷰는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가짜 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고민정 의원 사이에 설전도 있었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동관 씨라고 부르면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근데 제가 조성은 사무처장 하나 나오십시오.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요.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이동관 씨가 방심위원장 해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후에 건의한 것이다. 그 말 들으셨죠? 제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답변은 위원장 해촉의 재청권자가 아니므로 건의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금방 확인될 사안을 이동관 씨는 물론이려니와 사무처장 본인도 지금 맞다고 동의하셨어요? 이동관 위원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위원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인데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사실상 주최한 일본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첫 번째, 조총련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갔다라는 의혹. 그리고 두 번째, 윤미향 의원실에서 제출한 국회 공문에 북한신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한데 윤 대통령은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서 반국가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채를 흔드는 반국가 행위, 정치 진영 관계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거 윤미향 의원 건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이 실제 그 행사에 나왔어요.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그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 행사에 가서 가만히 듣고 앉아 있었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냐. 대통령실이 비판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대목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아니 뭐 잘 모르고 갔다고 100번 양보해서 치자고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갔는데 본인의 소속 국가를 향해서 괴뢰도당이다라고 행사에서 표현을 해요. 조총련 지도부가. 그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어디 이런 행사에 날 불렀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니 제정신이야? 라고 떨치고 박차고 나왔어야죠. 그 얘기 가만히 듣고 나와서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한테 색깔론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윤미향 의원도 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에 동의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불러서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전제가 틀린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데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남북 괴뢰도당이라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민단에서는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총련 행사가 있었는데 조총련 행사에서는 초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총련 자체에서. 예. 근데 본인이 가서 저기 가서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사비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사 사비로 갔다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고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사비로 갔다고 해서 뭐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시간에 저기를 간 거고. 그 저기에 왜 갔을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건
윤미향 의원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는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북한의 뭐 국회의원 말고 뭐 인민위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국회 사무처에 간다는 얘기할 때도 서류 낼 때도 거기에 뭐 문구 자체도 조총련제 쓰는 문구 다 넣고요. 그러고 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의 생각이 어떨까? 참 저는 왜 갔을까? 저는 민주당 뭐 몇몇 얘기해봤는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왜 갔는지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간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반국가 행위하면요 약간 추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 반국가 행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경우에 되는 이미지 또 색깔론을 씌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총련은요 대법원에서 인정한 반국가 단체예요. 예. 그 명확한 반국가 단체로 가서 저런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반국가 행위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간도 참변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했다. 이게 윤미향 의원 취지라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멸하는 표현으로 행사 주최자가 표현을 하면 그건 저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발언 정도는 제지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가만히 듣다 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죠.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뭐 태도 논란을 지적하면서 내가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데 왜 태도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윤미향 의원도 국민의 대표시잖아요. 예. 비례대표 자격으로 가셔서 국회의원을 자격해서 국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셨으면 본인의 정치적인 이념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했어야죠. 한동훈 장관 태도 지적할 때보다 훨씬 매섭게 지적했어야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 자리는 뭐 이런 뭐 사적으로 뭐 갔다 개인 다 필요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하게 저거는 그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반국가 단체, 반국가 행위 추상적이고 모호한 거지만 저런 것이 바로 반국가 행위고 반국가 단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그 어떤 친북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는 조총련 행사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일반 국민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왜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와서 국민들을 욕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뭐 사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이 어떤 친북 이력이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윤미향 의원의 남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 1993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도 어떤 주도자로서 이 자리를 매금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친북 이력이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서 비례대표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무소속이지만은 옹호하고 뭐 비호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더 나서서 윤미향은 왜 헌정 질서 흔드냐. 당신 국회의원 자격 없다.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한 책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대단히 문제가 되고 저는 국민들께서도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미향 의원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은 속으로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본인 의견 주셨지만 뭐 화가 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윤미향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두 장관이 목소리 높여 비판했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은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미향 의원실은 저희 채널A 기자에게 한국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미향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공문을 보니까요. 간도, 도쿄 등 북한식 표현을 이 공문에다도 그대로 써서 과연 이랬는데도 한국 단체가 주최했다라는 말이 적절한 해명으로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도, 도쿄, 동포 주도 모임. 이게 조총련이 쓴 공문이 아니에요. 윤미향 의원실에서 쓴 공문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갖다 낸 국회 공문에도 이 북한식 표현을 고스란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조총련은 저런 말을 써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실에서는 간도, 도쿄, 우리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 플랜카드에 이렇게 간도, 도쿄라는 북한식 표현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총련도, 북한도, 윤미향 의원실도 모두 다 북한식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채널A에는 한국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경우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짧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단에서 민단이 참여하는 행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글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민단에서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추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단에서 주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부적절한 행위였다라는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치 그렇다 그래서 무슨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다, 국가 전복 행위를 한 것이다, 반헌법적 행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체제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비대칭 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국제사회 공조라든지 뭐 한미일 공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은 뭐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마치 국회의원 한 명이 무슨 뭐 엄청난 국가 전복하기 위해서 반국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사실관계인데요. 관동 대지진 100주년 추도 실행위원회라고 이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이 행사의 주최자입니다. 여기에는 양심적인 관동 대지진에 대한 진상규명,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의 여러 수십 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추모를 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꾸렸고 그 안에 문제가 되는 조총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조총련이 주최를 해가지고 조총련이 주도하는 행사고 그리고 거기에 알면서 가가지고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수십 개의 시민단체 중에 하나로서 조총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총련이 주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다만 이것이 무슨 반국가 행위, 국가 전복 세력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요즘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 좀 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도식, 추모식은 조총련이 주최한 걸로 언론 보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일본 언론 보도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 추가 파악이 필요해 보여요. 포스터에도 조총련이 주최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일본에서 직접 보도한 언론 보도까지 제가 확인을 다 해서 여러 수십 개의 그동안도 계속 해왔던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되 실행위원회에서 이제 실무를 한 거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국내 보도와 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이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니까요. 한국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 줄 알았다는 게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에요. 그런데 그럼 공문은 왜 북한 표현을 씁니까? 그 잘못한 것이거나 해명이 잘못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윤미향 의원실이나 혹시 저걸 이제 작성한 보좌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왜 했냐 보면 현수막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그 어떤 정식적 행사인지 알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데 저도 좀 아쉬운 게 이게 저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넘어서 비판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국가로 너무 매도하는 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이념 전쟁을 또 이게 하나의 또 강화시키는 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왜 진짜 북한 공산당 출신 이제 그 국민의힘 태영 의원 또 2년 전에는
홍범도 장군은 김일성도 저는 공산당 아니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홍범도 영웅을 지금 공산당으로 입혀서 지금 이념을 해서 육사에 있는 흉상을 때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 줄 알았다. 해명이 틀리거나 공문을 잘못 쓴 것이다. 라는 입장이지만 반국가 세력은 아니다. 국기문란은 아니다. 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입니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단이 주최한 행사에는 윤미향 의원은 정작 가지 않았죠. 그때 나왔던 해명이 부르지 않아서 안 갔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조총련도 윤미향 의원을 초청한 적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른데 일본 소식통 보도에 따르면 서울신문 조총련에서 윤 의원을 초청한 적이 없다. 윤 의원이 스스로 참석했다. 셀프 참석 논란까지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의원 이사장도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뭐 제 발로 걸어가서 갔다라는 거고 조총련과 무관하게 저 행사 자체의 의미를 두고 갔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체가 조총련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 참여한 단체들을 보게 되면 조총련과 조총련의 오래된 친구들, 그러니까 일본 사회당 계열의 극좌 단체들이 대부분 있었고 이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대한민국 남한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계열들의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총련이 직접 저 행사를 주도했든 아니면 누가 했든지 간에 저기 참여한 대다수의 단체들이 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면에서 윤미향 의원이 저기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반국가 행위의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체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는 뭐 조총련이 주최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은 저기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의 모든 단체들 이들의 특징들을 알게 되면 이들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저 자리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국회의원으로서 자리에 갔다? 이거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설명도 납득되지 않는 저는 말 그대로 반국가 행위의 어떤 매우 실체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적어도 반국가 행위가 아니다라고 윤미향 의원 측이 주장하려면 국회 공문에는 대한민국 표기를 쓰셨어야죠. 간또, 도쿄 이런 북한식 표현을 쓰고 조총련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갔는데 한국 단체가 하는 건 줄 알고 갔다라는 해명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비판들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조총련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국의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 단체들 또 재외동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총련을 지금 간첩 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시는 건가요? 한국계 뭐 미국인의 단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뭐 행사에 가면 안 되니까 의원님 이 공화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조총련은 조금 그런 성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뭐 이 정도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걸 뭐 간첩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해주셔서 조총련 잘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조총련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조총련 친북단체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노령 영웅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까지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총련이 뭐가 문제냐? 공화당 행사 참석 안 하냐? 라는 식으로 재차 발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총련이 뭐가 문제인지 밝혀라. 라고 재차 진행자와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요구를 해서 지금 이 방송 대담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70년 대법원에서 이미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바 있고 조총련이 개입됐던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남 공작 의혹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은데 장경태 최고위원의 저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장 최고가 답변을 좀 들어보면 그래서 김병기 최고위원이 좀 물어보잖아요. 조총련을 모르냐.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총련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조총련이 뭐가 문제냐? 그럼 민주당이 공화당 행사 못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조총련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고 나왔어요 방송에. 아니 장경태 최고위원은 안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안다고 근데 모른다고 하면 무식이 탄로나게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아니다고 이제 변명을 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조총련 친북 단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친북 단체하고 반국가 단체하고 또 북조선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찬양하는 그다음에 뭐 그 이전에 뭐 제일 동포들 뭐 북송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납치하고 그런 데 있어서도 앞장섰던 반국가 단체예요. 장경태 최고는 약간 친북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건데. 아니, 약간 친북은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북한에 가서 뭐 공화당 만나는 것도 문제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 막가파시 얘기인지 모르는데 장경태 의원이 사실 이제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 김남국 의원하고 똑같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과 꿈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면 참 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장경태 의원 관련된 방송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저런 정도의 지시를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정말 충고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려요. 근데 예. 공부가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어디 뭐 누구 오는데 앞장서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지식을 연마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좀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좀 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광사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총련에 대해 잘 모르고 한 얘기일 것이다라는 말인데, 자, 전재수 의원님과의 어떤 비판의 결이 좀 장경태 최고는 달라요. 전재수 의원님 분명히 윤미향 의원이 저곳에 간 것은 부적절했다. 하지만 야당으로서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국가 행위로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충분히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그 서비스 설문조사할 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하듯이 매우 친북, 약간 친북, 보통, 뭐 약간 친북.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되게 30대잖아요. 예. 저하고도 15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참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조총련 잘 모를 겁니다. 장경태도 모를 것이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총련에 대해서 아는 세대는 거의 아마 제 나이 예. 그러니까 50한 초반 정도까지가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아니 근데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려면 도대체 조총련이 뭔지 민단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민단 그래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동포 사회가 이제 민단, 조총련 이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는 동포 사회에서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총련이 대단했었습니다. 아, 장경태 최고위원 40대랍니다. 30대 아니랍니다. 40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단도 아마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아, 40대면 좀 알아야죠. 나이는 좀 먹었네요. 국회의원이면 좀 알아야죠. 저는 30대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이제 북한이 60, 70년대만 하더라도 GDP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했지 않습니까? 네. 잘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총련하고 지금 일본 동포 사회에 미치는 조총련의 영향력이 하늘 땅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총련 하면 이제 북한의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대사관 비슷한 그런 네. 기능을 할 정도로 이전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거의 뭐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고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북한의 거의 비공식적인 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럼요. 측면에서 저 발언은 이제 좀 부적절하죠. 예.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수 비대위원이 장경태 최고위원보다 동생이죠. 저는 30대인데 민단도 알고 조총련도 압니다. 동생이죠. 장경태, 경태형은 모른다라는 게 지금 두 선배 님들의 얘기잖아요. 좀 그렇죠. 학습 좀 하시라고 한마디. 예를 들면 뭐 동대문에 거주하는 뭐 회사원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폄하하는 듯한 아니 발언 그게 안 돼요. 아니고 이제 그 장경태 의원 지역구 지역구라 동대문이기 그렇긴 때문에 한데 왜냐면 예를 동대문 들자면 제 친구 중에 동대문 회사 다니는 애 있는데 조총련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든지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문제고 이미 한참 지나간 과거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장경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동대문의 어떤 지지를 받았을 때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다른 단체도 아니고 명백하게 친북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회당 계열 어떤 그 조총련
단체와 가까운 그 단체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 사람, 뭐 민주당 출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좀 한 것 같은데 다소 친북은 또 뭡니까? 제가 친북이면 친북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다소 친북이라는 얘기도 제가 약간 친북? 네, 약간 친북이라는 말도 전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되지 않아요. 예. 장 최고가 글쎄요 모르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알면서도 뭔가 같은 진영의 어떤 윤미향 의원을 일단은 보호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동료의 어떤 오바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만나보시죠. 이복형 금감원장이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은 라임 사태 환매 불법 수혜자 환매 의혹 특혜 환매 의혹의 수혜자가 맞다.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두가 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다 이게 문제가 없으니 좀만 참아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불이 났는데 누가 지금 구명조끼 하나를 들고 뛰어내리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판단의 영역인 부분은 처치로 하더라도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습니다. 고유 자금이 만약에 여기서 안 빠져나가고 남아 있었다면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한테 피해 변제의 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거고 그 돈을 빼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탁자가 요구한 게 아닌지 요구한 건지 밝혀야 되는 게 특혜냐 아니냐의 문제지. 아니 왜 딴 얘기를 해서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이게 특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희 의원이 먼저 환매해달라, 소위 쉽게 말해서 내 돈 빼달라라고 요구했다는 증거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은 그 돈, 김상희 의원의 특정 돈만 환매된 것이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안 되게 해준 것이다. 아니, 불법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출신이니까 예. 저도 이제 저 당시에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뭐 자료 요청하면 그 IT 전산에 요청해서요. 언제 고객이 주문 요청했는지 전산상에도 있고 그 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는데 제게 금감원장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폐해인데 이거는 뭐 그 불법이고 이런 부분이 확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그냥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런 공문 한 장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며칠이면 바로 되는 걸 그렇군요. 범죄 행위라고 단정지어서 하니까 저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 출신이다 보니 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증권회사 출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라임 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 직원이 단독으로 저것을 또 환매할 수도 없습니다. 요청이 와야지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을 확인 없이 바로 이제 그래서 불법의 수혜자 이런 식으로 딱지를 이렇게 딱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굉장히 실수한 것이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정치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검사 출신. 죄송합니다. 네, 정정해 주세요. 예,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언론에 그게 대서특필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절차상의 환매 조건, 절차면 진짜 하루면 되는데 저것을 알겠습니다. 너무 범죄 행위로 그것도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서 불법 환매 수혜라고 하는데 저분의 계좌만 환매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네. 야당의 어떤 반박도 일종의 일리가 있다는 게 일단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김상희 의원이 예를 들어 내 돈만 먼저 빼줘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감독원장이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했는데 김상희 의원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면서 수혜를 입었다는 거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이 불법 행위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펀드가 개방형 펀드였거든요. 그러면 환매가 안 되는 펀드였어요. 환매된다 해도 한두 달 가야 하는데 운용사나 판매사가 김상희 의원이 다수 의원인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환매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김상희 의원이 뭐 압력을 가하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이복형 감독위원장이 얘기하고 있고 판매사, 운영사 이런 사람들이 불법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본시장법 위반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돈을 환매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법 행위한 수혜자라는 것이지 김상희 의원이 뭐
범죄 행위 가담자랄지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걸 잘못 오해를 하고 듣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전했죠. 깊은 우려, 이 정도면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하라라고 강하게 현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왜 나서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전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직 대통령을 사실은 소환을 한 것이죠. 가만히 있던 걸 그냥 그대로 냅두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 그리고 임시정부와 대한독립군, 광복회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데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한다?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사실은 내몰리게 된 것이죠. 저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 민생 어렵거든요. 이 밥도 안 나오고 쌀도 안 되는, 떡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이념 전쟁, 역사 전쟁 그만하시고 경제와 민생에 좀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이 뭐 여당에서도 이런저런 이견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원래 홍범도 장군을 현창하고 서운하고 흉상을 이전하고 흉상을 만들고 유해를 우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 원래는 김원봉 장군에 대한 서원을 하려다가 그것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체적 격으로서 홍범도 장군을 현창하고 서원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은 김원봉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홍범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거 자체가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갑자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저런 식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의 이견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와서요. 인사드리고 바로 라방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돌직구쇼 본방이 끝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유튜브에서 김진의 돌직구쇼라고 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주소 www.youtube.com/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김진의 돌직구쇼 별도 채널이 있습니다. 이 별도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김진의 더 라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